네, 안녕하십니까. 경제 유튜버 유산암입니다. 이제 오늘 영향을 준 데이터와 뉴스를 본다면, 일단 두 가지 정도 뉴스가 오늘 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뭐 일부에서 이미 다 다뤄주셨지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생생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FTX라는 회사가 생각보다도 더 엉망인 회사였어요. 이제 FTX의 샘 뱅크먼 프라이드 혹은 뭐 SBF CEO가 혹은 뱅크먼이 사퇴를 하고 파산 신청을 하면서 이걸 담당하기 위해서 법에 그리고 회계에 능통한 존 레이 CEO가 취임을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오늘 발표하기를 정말 최악으로 회사를 컨트롤하는데 실패한 회사며 신뢰도가 최악인 회사다라면서 네 가지를 알려줬어요. 일단 이 존 레이 CEO가 어떤 사람인지 알려드리면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입니다. 엔론이라는 회사를 유동화시키는데 일조를 했던 사람이고 지금 현재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굉장히 명망이 높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일단 이 FTX라는 회사는 알라메다 리서치가 회사가 있다. 자매 회사가 밑에 있는데 이 회사를 통해서 FTX의 CEO인 SBF와 그 밑에 있는 인물한테 1.5 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값어치를 빌려줬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FTX가 고객들의 돈을 마음대로 직원들이 집을 사는데 보태줬다고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FTX가 아주 중요한 정보들이나 혹은 다른 회사들의 정보들 혹은 해외나 다른 여러 가지 정보들을 정말로 보안을 철저하게 해서 보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이메일로 보낼 때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이메일로 보냈다. 심지어 해킹하기도 쉬운 이메일로 보냈다라는 정보가 있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만약에 여러분들이 큰 회사라면 직원들이 어떤 자금에 대해서 사용처를 쓰거나 뭐 자금에 대해서 승인을 받으려면 이걸 이메일로 보낸다든지 문서 트레이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휘발성이 있는 채팅창을 통해서 무슨 가족 회사처럼 승인을 받고 제대로 된 문서들을 안 남겼다고 합니다. 이제 한마디로 너무나 탈중앙화를 이야기하다가 너무나도 그냥 가족같이 회사 자금도 빌려주고 집 사는 데도 주고 문서 전달도 제대로 안 하고 보안도 무시하는 등의 이 정도 사이즈의 회사로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정도의 상태를 보여줬다는 건데 일단 실질적으로 SBF가 재판에 설 확률이 높아졌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다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이 FTX의 사태가 다른 거래소, 브로커 혹은 렌더의 유동성 크런치로 유동성 부족 사태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그레이스케일이라든지 제네시스 혹은 제미니, 블록파이 등 여러 회사들이 유동성 경고나 파산 혹은 이런 것에 관련된 회사들이 나오고 있는 만큼 여러분들이 쓰고 있는 거래소 혹은 스테이킹 혹은 디파이 관련한 프로젝트를 보시면서 제대로 된 준비금이 있는지 혹은 그 회사들이 레버리지를 얼마나 쓰고 있는지 혹은 얼마나 가용해 주는지를 꼭 확인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일단 이게 첫 번째 이유고요. 두 번째 이유는 다들 아시는 연준 위원들의 연설이 있었죠. 일단 블라드 총재의 연설만 집중이 되고 있는데 오늘 메스터 총재도 연설을 했고요. 뭐 카시카리 총재도 연설을 했고 블라드 총재도 연설을 했고요. 일단 뭐 모든 부분들을 다 보실 필요는 없고 제가 간단하게 중요한 부분들을 정리를 해드리면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시장이 비둘기적으로 생각할수록 우리는 더 금리 인상을 할 수밖에 없다. 일부에서 말씀해 주셨지만 블라드 총재가 굉장히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최소 5% 그리고 테일러 준칙을 인용하면서 최대 7%까지 금리 인상을 해야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에 엄청난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뭐 이렇게 매파적인 발언을 할 거라고는 저번 주에 저를 포함해서 뭐 많은 분들이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일단 이런 것들을 고지고대로 말을 받아들이긴 또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연준 위원들의 발언을 종합해서 보고 그리고 왜 만약에 그렇게까지 매파적으로 할 거면 왜 지금 진행 중인 금리 속도를 조절을 해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제가 말했지만 블라드 총재뿐만이 아니라 오늘 카시카리 총재도 발언했거든요. 근데 이런 발언을 했어요. 금리를 어디까지 올려야 할지 debatable 의견이 나눌 만하다. 이야기를 나눌 만하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일단 전체적인 발언 자체는 매파적인 발언이 많았는데 의외로 잘 내용들을 찾아보면은 이견이 나뉘고 있다. 혹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속도를 조절할 필요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발언들이 몇 가지는 보였어요. 자, 일단 연준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단 다들 아시다시피 해외에서는 강달러로 인한 피해를 계속해서 이야기하면서 강달러를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다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성토를 하고 있고요. 특히 경기 침체 지표는 경기 침체 우려는 리스크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고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해서 심화가 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준의 위원들도 충분히 인식하고 있어요. 블라드 총재도 오늘 이야기하기를
지금 당장 금리에 관해서 일단 확실히 경기 침체 우려가 올라가고 있다라는 말을 하기도 했던 만큼 연준의 위원들도 이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이 아직 충분하게 내려오지는 않았어요. 물론 10월의 데이터는 굉장히 고무적이었고 물론 이 데이터가 계속된다면 일단 연준에서는 환호할 만한 데이터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데이터 포인트 하나일 뿐이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확실히 이게 내려올 때까지는 연준은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가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실업률도 뭐 지금은 낮게 나오고 있지만 다들 뉴스가 나오시다시피 빅테크 관련해서 계속해서 늘어가고 있습니다. 매일 뉴스가 쏟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제프 베조스 전 아마존 CEO가 오늘 인터뷰에서 나왔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여러분들 지금 당장 큰 제품들 사지 말고 작은 제품들 위주로 블랙 프라이데이에 사세요. 왜냐하면은 지금 경기 침체가 곧 올 것 같거든요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제프 베조스 아마존 CEO도 일론 머스크도 대부분의 빅테크 CEO들은 경기 침체를 우려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연준도 인플레이션만 신경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리를 올리는 속도를 조절해서 옵션을 남기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아마 12월 달에 50bp라는 이야기를 금리 속도를 조절하겠다는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피봇의 옵션은 남겨야 되는데 금리 속도를 조절은 해야 되는데 행동은 비둘기적으로 하면서 경기 침체를 상대하면서 주변 국가들의 민심도 챙기되 이걸 투자자들이 시장 참여자들이 혹은 주변이 우리가 비둘기적으로 알면 안 돼요. 왜? 비둘기적으로 할 거란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자산 가치가 상승하면서 기대플레이션이 올라가게 되니까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들 연준 위원들이 똑같은 이야기를 하죠. 인플레이션 고무적이다. 근데 이거는 한 달간의 수치고 몇 달간의 수치를 봐야 한다. 근데 금리 인상 더 갈 수 있어. 그런데 금리 인상 속도는 좀 늦춰야 될 것 같아. 근데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면서 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춰야 되는지는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시장에서 비둘기적으로 볼 가능성이 높아지니까요. 자, 그리고 비둘기파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다들 금리 인상이 어디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는 잘 안 해요. 우리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겠다라는 이야기는 하지만 매파의 선두주자인 블라드 정도만 우리 금리 인상 5%, 뭐 7%까지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지 나머지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대부분들이 비둘기 주자들은 노코멘트로 이야기를 대응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매파적인 인물들에 대해서 좀 아셔야 되는 게 대부분들은 내년에 투표권이 금리를 얼마까지 올릴 거에 대한 투표권이 없어요. 심지어. 자, 유명한 매파들이 누구가 있을까요? 다들 아시다시피 오늘의 연설을 했던 블러드 총재와 메스터 총재 그리고 에스더 조지 총재까지 이렇게 세 명이 대표적인 매파들의 수장이란 말이에요. 자, 근데 이 세 명을 포함해서 수잔 콜린스 보스턴 총재까지 내년에는 올해까지만 투표를 진행하고요. 내년이 되면서는 이 자리를 하커 총재, 카시카리 총재, 에반스 총재 이 세 명의 대표적인 비둘기파들이 메꿀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로리 로건이 충분히 메꾼단 말이에요. 물론 이 중에서 하커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비둘기로 바꾼 거라 아마 계속해서 그런 기조를 유지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매파적인 인물들이 빠지고 비둘기적인 인물들이 포함된다는 거는 금리 인상에 생각보다 좀 더 조심스러워할 인물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아마 7%라는 것은 결국에는 아마 겁주기일 발언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시장이 뛰어오르지 않게 자산 가치가 뛰어오르지 않게 그리고 오늘 블라드 총재가 대놓고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집 가격이 내려가야 하고 내려갈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런 것처럼 자산 가치의 상승을 지금 견제하는 블라드 총재나 혹은 다른 연준 위원들의 발언일 가능성이 높고요. 아마 대부분의 애널리스트들의 예상은 5%에서 5.5% 사이에서 연준의 금리가 종료될 연준의 금리 인상이 종료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마저도 심지어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맞다면 오늘 카시카리 총재가 이야기한 것처럼 시프트가 될 가능성도 충분히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무튼 오늘 장에 영향을 준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리고 오늘 다루지 못했던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리자면 추가적으로 어제 트럼프가 이제 대선에 출마한다는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미국의 반응들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의외로 공화당 내에서 이것에 찬성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는 하지만 의외로 반대를 하는 인원도 많은 상황입니다. 일단 이유는 트럼프가 예전만큼의 광풍을 자랑하고 있지는 않아요. 일단 가장 많이 나와준 지표가 사실 이번에 나온 선거 결과죠. 이제 원래는 다들 레드웨이브라고 해가지고 공화당이 이번 선거를 휩쓸 거다. 상원과 하원을 둘 다 차지하면서 높은 차이로 가져갈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의외로 상원은 민주당이 이겼고 일단 바이든이 젊은 투표자들의
투심을 잡은 게 굉장히 큰 결과가 됐고요. 하원도 생각보다 그렇게 큰 좌석차가 나지도 않았기 때문에 심지어 공화당 텃밭에서 트럼프가 밀던 지지자가 진 경우가 나왔기 때문에 이야기가 아직은 나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화당 내에서도. 그리고 사실 지금 진행 중인 여러 조사가 있거든요.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에 관해서. 그러다 보니까 아직 트럼프가 공화당 대표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 보입니다. 무튼 여기까지 오늘 여러 정보들 여러분들에게 생생하게 전달을 해드렸고요.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이야기를 마치고 여러분들의 의견 꼭 코멘트와 채팅창에 적어주시길 바라면서 저는 나중에 또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